우주엔 수천억 개의 천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걸 단 4가지 분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서 있는 지구도, 태양도, 밤하늘의 별똥별까지 사실 모두 이 4가지 분류 중 하나에 속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우주도 기준만 알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지죠. 오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우주 영상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별, 사실 모두 거대한 핵융합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의 중심에선 초당 수천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10억 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주의 시간과 질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에너지 심장, 항성, 즉 별입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고 주변의 행성과 위성들의 중력으로 묶어 우주의 무대 중심이 됩니다. 만약 항성이 없다면 행성도, 생명도, 우리가 아는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빛은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주에는 별의 스펙트럼, 즉 항성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은 크기와 표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고 수명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뜨거울수록 붉은색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주에선 정반대입니다. 가장 뜨거운 별의 하나인 O형, B형의 표면 온도는 무려 수만도.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지만 그만큼 수명이 짧습니다. 마치 우주의 불꽃놀이 같죠. 반면 붉은색 M형 별은 작고 차갑지만 수천억 년 동안 천천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작고 오래 사는 우주의 장수 별들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양이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 안정적인 수명. 여기서 적당한 온도란 태양이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지구처럼 적절한 거리에 있는 행성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즉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의 쾌적한 온도를 뜻합니다. 태양 그 자체는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지만 이 지구와의 거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별을 살기 좋은 별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태양과 닮은 별입니다. 하지만 별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심장이었던 항성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죠. 별이 수소를 다 태우고 수명이 끝나면 거대한 숨을 들이쉬듯 팽창합니다. 거성, 초고성이 되어 태양보다 수백 배 커지죠. 이 거대한 붉은 별은 생애 막바지에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이후 별은 질량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가벼운 별은 백색 외성이 되어 서서히 식어가고 중간 질량은 조용히 생을 마감하며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해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이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이죠. 그리고 별이 되지 못한 존재도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8%에도 미치지 못해 핵융합을 시작하지 못한 갈색 외성입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스가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히 질량이 무거워야 자기 자신의 중력이 중심부를 강하게 눌러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융합할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내죠. 쉽게 말해서 항성은 내부가 압력 밥솥처럼 달궈져야 불이 붙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갈색 외성은 이 문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질량이 너무 작아서 중심이 충분히 눌리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불씨가 붙지 않은 채 아주 희미하게만 빛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천체로 남습니다. 그래서 갈색 외성은 별이 되지 못한 실패한 별이라고 불립니다. 정식 항성이 되려면 태양 질량의 약 8%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항성과 외성을 가르는 과학적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항성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우주를 밝히는 빛, 시간을 움직이는 심장, 그리고 모든 천체 분류의 시작점이 되죠. 이 존재가 없다면 우주도 그리고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무대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밝히는 건 항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별 하나로 완성되지 않죠. 그 별을 중심으로 돌며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성과 위성, 이른바 2등급 천체입니다.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하지만 아무 천체나 행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을 정의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항성 주위를 공전해야 합니다. 별의 중력에 이끌려 안정적인 궤도를 도는 것이죠. 둘째, 충분히 큰 질량으로 스스로 거의 구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강해져 스스로 둥근 형태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도는 궤도 주변의 잔해들을 자기 자신의 중력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소행성이나 파편들을 흡수하거나 튕겨내 궤도상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3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구형이고 지구와 같이 태양이라는 항성을 돌지만 그 궤도 주변에 여전히 잔해가 많이 남아있어 2006년 행성에서 탈락해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태양계의 8개의 행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들이 바로 항성을 중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2등급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 주위를 도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위성입니다. 위성은 행성의 중력에 포함되어 함께 공전하는 천체로 지구라는 행성에 달이라는 위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위성은 일반적으로 행성보다는 작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인 수성보다 훨씬 더 크죠. 만약 위성이 자기가 돌고 있는 그 본래 행성과 비슷한 크기라고 한다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중심점을 공유하며 이중 행성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즉 주종 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셈이죠. 위성은 단순히 행성을 따라 도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복잡한 지질 구조와 역사를 가진 독립적인 천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다른 조성력으로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만들었고, 화성의 위성 포보스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미래에는 그 행성에 충돌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거대한 위성들은 우주 생명 탐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는 얼음 껍질 아래 광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위성들은 바로 그 질문에 열쇠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도 같은 원리로 궤도를 돕니다. 중력에 붙잡혀 행성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자연위성과 같은 셈이죠. 이렇게 항성이 무대의 중심이라면 행성과 위성은 그 주위를 돌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배우들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이 중심 공전 질서 위에 세워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왕좌에 오르지 못한 행성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행성입니다. 외행성은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 중 단 하나, 즉 궤도 청소 능력만 충족하지 못한 천체입니다. 구형을 유지하고 항성을 공전한다는 점에선 행성과 동일하지만 궤도 주변에 잔해가 많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죠. 쉽게 말해서 왕좌의 후보까지는 올라갔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한 셈입니다. 이 경계선은 자기 자신의 중력의 힘, 얼마나 강하게 궤도를 지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가장 유명한 외행성은 앞서 말했던 명왕성입니다. 한때 9번째 행성이었지만 2006년에 탈락했죠. 그 외에도 소행성 때의 세레스, 카이퍼 벨트에 자리 잡은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세레스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행성이 되지 못한 잔해의 집합체로 행성과 소천체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행성보다 작고 경계가 모호한 존재들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들이 바로 소천체입니다. 외행성보다 훨씬 작고 자체 중력으로 둥근 형태도 만들지 못한 채 태양계를 그저 떠도는 우주의 잔해들이죠. 소천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소행성입니다. 주로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돌 덩어리로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행성이 될 수도 있었던 후보들이 중력 경쟁에서 밀려 흩어진 영역입니다. 지름이 수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며 충돌과 궤도 변화로 태양계 곳곳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둘째, 해성입니다. 해성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체이지만
과학자들은 더러운 눈덩이, 덜티 스노볼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왜냐하면 혜성의 핵은 깨끗한 얼음이 아니라 얼음과 먼지, 암석, 유기물질이 뒤섞인 복합 구조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녹고 먼지가 방출되면서 긴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꼬리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태양풍에 의해 밀려나 항상 태양의 반대편으로 그 꼬리를 만듭니다. 혜성은 망원경 없이도 관측 가능한 천체입니다. 특히 할레이 혜성은 약 76년마다 지구 근처를 지나며 고대 중국, 마야 문명, 유럽 중세 연대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천체가 아니라 태양계 형성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과거의 조각입니다. 자, 세 번째 소천체는 바로 유성체입니다.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그 마찰 연료 타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유성, 즉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편이 타지 않고 지면까지 떨어질 경우 운석이라고 부르죠. 즉 유성체와 유성, 운석은 천체가 대기권을 통과하는 운명의 세 단계입니다. 유성은 다른 천체들과 달리 매우 가까운 우주 현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천문쇼입니다. 특히 매년 8월에 절정을 맞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밤하늘을 수십 개의 별똥별이 가르며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게 만든 장면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유성우는 지구가 혜성 잔해 궤도를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즉 오늘 밤 우리가 보는 별똥별은 수천 년 전 우주 공간에 뿌려진 혜성의 파편일 수도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천체들을 4가지 핵심 분류로 정리했습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우주의 심장, 행성은 항성을 공전하며 궤도를 지배하는 주인공, 위성은 그 행성을 따라 도는 든든한 동반자, 외행성과 소천체는 왕좌에 오르지 못한 경계의 존재이자 우주의 자네들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천체는 핵융합과 중력이라는 2가지 핵심 원리에 따라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며 우주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똥별 하나에도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천체일수록 우주는 오히려 더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우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